예, 민주당 박범계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잘 계셨죠? 네, 반갑습니다. 국정감사. 그러셨죠. 이제 네. 국정감사 끝나고 오늘 이제 여쭤볼 게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일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골프 치는 거 그거 이제 좀 비판을 했는데 골프 치는 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짓말하고 말도 안 되는 뭐 트럼프 때문에 뭐 골프 친다 이게 얘기나 되는 소리입니까? 박 의원님은 골프 치십니까? 예전에 쳤죠. 골프 끊은 지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끊어가지고 안 치니까 대통령 골프에 빠졌다. 일단 빠졌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치는 그 요즘에 그 일정들을 보니까 뭐 술만 가지고는 달래질 수 없는 뭐가 있는 모양이죠. 고통스러울 거겠죠. 네. 원래 골프를 치셨으면 참 잘 치셨을 것 같은데 잘 치셨죠? 치실 때는? 잘 쳤다기보다. 근데 아니 제가 뭘 여쭤보고 싶냐면 왜 끊으셨나요? 2007년에 끊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한 번 떨어지고 이제 본선거에서 2008년에 떨어지고 2012년에 첫 등원을 했는데 골프라는 게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과 또 골프가 가져다주는 일종의 뭐랄까 전부는 아니지만 접대 문화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순수한 의미의 스포츠로 이게 기능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든 아무튼 골프와 관련된 것은 다 가십 기사가 될 정도니까. 체력 단련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체력 단련용은 골프는 아니고 교제, 사교 이런 쪽이 더 강한데 골프를 즐기던 사람이었어도 대통령이 되면 사실 골프 칠 정신이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그동안 뭐 검찰총장 할 때는 안 치고 그랬다고 그러던데 갑자기 대통령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골프를 보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쳤더라고요. 참 궁금해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캐릭터하고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그 대국민 담아 보셨죠? 질문과 무제한 질문 답변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 마음에 안 드는 예를 들어서 MBC라든지 JTBC 기자에게는 발언권도 주지 않고 총론적으로 사과지만 무슨 사과냐 내용은 전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도 그렇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것도 그런 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제가 경험하고 기억한 저하고 이제 사후 연수를 같이 다녔고 또 검사 때도 잠시 받고 또 장관으로서 인사협의도 2번 했는데 저 양반은 이렇게 몰면 튀는 그런 게 있고 소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술 좋아하는 건 만인이다 하는 거고 많이 드시기도 하고 근데 술 가지고는 달래질 수 없는 그게 있을 수도 있고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온 국민이 다 사실 지탄을 하고 있는 거고 야당의 압력이 세고 본인으로서는 제대로 안 되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몰면 반대로 튀는 골프라는 게 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그것이 내가 사적으로 내가 무슨 지탄받을 그것이 아니면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자기 방어 논리를 갖고서 그냥 욱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두 분이 사법시험 동기시던가요? 그 뒤로는 이제 길이 좀 달랐으니까 거의 교류는 없으셨죠? 검사 때 한 번 제가 국회의원 됐다고 그래서 한번 동기들 모임이 있었는데 폭탄주 한 서너 잔 후삭딱 먹고 이렇게 자리를 뜬 그 기억.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국회의원 돼서는 이제 국정감사나 유명한 여주지청장을 했을 때 그 이제 유명했던 사람. 그리고 이제 장관으로서 만나고 친분이 있다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 이렇게 드러나는 여러 가지를 보면 무엇이 지금의 대통령 윤석열을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 보면 그 전에 보기에는 이제 그냥 좋은 면으로 보면 좀 호방한 측면이라고 그럴까? 그리고 또 소탈한 측면 막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지지하는 사람들이. 근데 지금 보면 완전히 음습하고 거짓말하고 그냥 억지 부리고 이런 모습이 진면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 자였을까요? 아니면은 사람이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참 궁금해요. 호방한 기질이 있다. 대체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호방한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원하는 처세와 그런 태도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술을 빼놓을 수 없는 거고 양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구술을 하고 사부연수를 들어왔으니 사부시험 학교에서 들어왔으니까 꽤 나이가 들었죠. 예. 저도 우리 평균 동기생들보다 한 2, 3년 좀 늦은 셈이고. 그러셨나요?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연수생은 저보다 3살 많으니까 한 4, 5년 늦은 셈인데 자기보다 나이가 한 67 어린 그 연수생들을 이렇게 사실 데리고 다니면서 호방한 모습을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음습, 이 뭐 여러 가지 주술적인 그런 거하고도 아마 우리 배경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거짓말이라는 건 최근에 드러나는 이제 명태균과 관련된 또는 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것들은 사실 거짓말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거보다는 억지, 고집, 불통, 경로. 저는 이제 뭐에 받쳐서 하는 그런 것이 요즘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는데, 그것의 기초는 모르겠습니다. 뭐 천공이니 건진이니 명태균까지 지금 그 상위에 명태균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가장 기초는 공부가 안 돼 있다. 공부도 공부지만 인격 수양이 전혀 안 된 것 그건 아까 같아요. 이제 말씀드렸던 그 욱하는, 예. 그리고 호방한 척하는 그런 것들인데, 거기에다가 공부와 관련해서는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사만 하다가 보통 특수부 검사들의 특징이 윤석열 대통령이 특징적인 건데요. 그 인사협의 때도 그렇고 자기가 수사로서 경험한 내용들이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게 해준다라는 그러한 아집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수사라는 것은 특정인의 혐의를 씌워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해가지고 유죄를 받아내는 작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료법 위반을 수사했다고 그래가지고 의료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나쁜 쪽만 보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의료 대란을 지금 일으키는 거잖아요. 예전에 뭐 5살 뭐 취약 연령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백그라운드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 시운이 따라줘가지고 대통령 되듯이 시운이 따라줘가지고 이 전반적인 경제라든지 민생이라든지 또는 뭐 여당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돌아갔으면 아마 정말로 기고만장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시운이라는 게 늘 따라주지 않는 거잖아요. 본인의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본인의 실력과 능력과 또 경청하는 태도와 통합의 기술과 이런 공감의 어떤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건데, 그런 거 어느 하나를 갖추지 않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짜증이 나는데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억지를 부리는 그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또 여쭤볼 게 많이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기자회견 때 이제 뭐 김영삼 해주라고 했는데 말이 많네, 이 얘기 나온 것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이게 이제 녹취가 드러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듯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어떻습니까? 법률가로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판례, 이제 그 부분은 본인이 법률 전문가기도 하고 수사 전문가였고 또 현재 민정수석실에 이제 검사 출신들이 왕창 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아마 자문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를 해석해가지고 단순한 의견의 표시다라는 정도로 지금 언어의 마사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 아직은 뭐 대통령의 피의자는 아니지만 온 국민이 생각하는 혐의자란 말이에요. 이게 김건희 여사를 넘어서는 혐의자, 내외관이 다 적어도 이 정치적인 표현으로 하면 국정농단이고, 구체적으로 따진다면은 선거법 위반, 공무원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 5월 9일자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의 공무원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가 일쟁점. 그다음에 업무 방해. 국민의힘이라는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국민의힘이라는 공당의 소위 선거와 관련된 후보 공천에 개입 간섭을 했으니까 그거는 위력에 의한 대통령 당선자니까 힘이 세다. 그래서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기본적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 전체적인 스토리가 단순히 5월 9일과 5월 10일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제가 뭐 시종일관 언론에 나가서 얘기한 얘기인데 이 사안은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내외관에게 소개됐고 대통령 후보에게 81번에 걸쳐서 3억 7천만 원의 그런 뭐 가짜 여론조사 모르겠습니다. 분식된 여론조사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여론조사를 제공했고 대통령이 고무격려 받아가지고 없는 힘까지 내서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명태균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 놓고 보면 보잘것없는 거거든요. 여론조사의 기술자일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만의 힘으로는 현실적인 힘을 발휘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 현실적인 힘을 발휘할 도구가 필요한데 그 도구는 김영선 의원이라는 4선 의원, 5선 의원이 됐죠. 5선 의원의 힘이 필요한 거지, 현실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받아줬고 당선시켰고 사실상 이번에 영장에서 검사들이 표현했듯이 국회의원의 지위를 자기가 다 행사한 거고 거기 더 나가서 시점으로 창원 첨단산업단지에 강모 씨라는 그 정의화 국회의장의 비서를 했던 사람과 사실상 동업처럼 보이는 것이 있었고 그 강모 씨를 통해서 많은 그 부동산을 뭐 한 8억여 원 가까운 부동산을 인근 3km 이내에 매수했다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창원 산단이 완성이 되면 그것이 뭐 몇십억 54억 이렇게 뭐 뛴다는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더 나가서 그 두산 관련된 대통령 동선 방문 동선을 알아가지고 뭐 그 미리 사놔라 6만 원 7만 원 8만 원 뭐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소설 같은 영화 같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기관장 인사에도 개입을 했다. 여기에 박완수 경남지사가 있어요. 제가 현지에도 가봤습니다. 창원에 가서 좀 현지 여론을 들어봤는데 실상 이 창원 산단과 박완수 지사와 관련된 것이 핫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여러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예. 그럼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박완수 의원이 현역 의원이 그 당의 지역구에서 저 현역 의원 그만하고 경남지사 출마할 거야라는 썰은 이미 올 초부터 분분했어요.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현역 의원을 사퇴해서 여기에 보궐선거가 확정이 된 때가 올해 그 당시 4월 말입니다. 4월 말. 그러니까 이미 연초부터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4월 말이고 그 명태균의 녹음 파일 중에 강혜경 실장과 녹음 파일을 합쳐놓으 보면 4월 3일 날 오늘 귀국한 이준석 당대표가 전략공천을 약속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뭐 5월 9일 날 대통령이 처음 꺼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김영선이라는 현실적인 도구, 현실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김영선 의원을 뒤로 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뭐 검찰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대통령 내외관 간의 친분을 포장해서 친분을 과시해서 그 당시 5월 9일 날 대통령 5월 9일 날 그 이준석 대표가 느닷없이 그거 경선해야 된다는데 예. 하니까 그거 확인하려고 하면 했을까요? 그 이전부터 김영선이라는 사람이 백그라운드가 있었고 여론조사를 많이 선물을 할 때 이미 김영선이라는 것이 잠복해 있었던 거고 그 얘기를 과연 대통령 내외분에게 안 했겠느냐 아니면 그런 느낌을 주지 않았겠느냐. 그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때부터 마지막 창원 산단까지 이 전체를 포괄적으로 범죄를 구성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저는 있다는 거죠. 그것을 수사해야 되는데 현재의 창원지검 수사팀으로는 이건 완전 사기꾼만 안 만들어주면 되어서 적절하게 봉합하는 그래서 단순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영장 치고 오늘 지금 심사하는데 발부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국회의원도 특검할 수 있습니까? 특별검사를? 국회의원을 못하죠. 못하게 돼 있습니까? 네네.
우리 박 의원님 같은 분이 특검을 하면 진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은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번에 이제 특검법 김건희 관련해 가지고 또 오늘 국회에서 이제 처리할 예정 아닙니까? 예. 이번에는 조금 손을 좀 보았던데 이 정도면은 국민의힘도 거부할 명분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손을 보신 겁니까? 지난번에 제3자 특검을 우리가 받겠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은 뭐 가능한 것처럼 쭉 이미지를 쌓아오다가 결국 그것도 아니고 지금 꼬랑지를 쭉 내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미지적으로 실질적인 게 아니라 이미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도모했는데 결국은 초록은 동색이고 소위 디커플링 전략이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동반 하락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지지율, 한동훈 대표의 뭐 차기 지지율 다 동반 하락하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요지부동이었다가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속에서 그 제3자 특검을 민주당이 받겠다라는 정치적 슬로건을 던졌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잘 담았습니다. 뭐냐면 제3자라 하면 보통은 이제 뭐 대한변협회장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떤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의 상징이라고 이름 얘기할 수 있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이고 그것도 딱 4분을 추천한다. 예. 다만 물론 비토권이 있습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최종적으로는 역시 2명이 추천돼 가지고 그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게 되면 자기한테 보다 더 유리한 사람,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을 지명하는 구조잖아요.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 4인 추천을 하겠다는 얘기는 대법원장이 아무리 보수적인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4명의 그 어떤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데 완전히 소위 보수편 딱 찍혀 있는 저 사람은 무조건 윤석열 편이야 라고 하는 4명은 직분상 예. 하지 않을 것이다. 어렵죠. 예, 어렵죠. 뭐 아시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한 2 정도는 아주 대통령 소위 뭐 누구나 그거 내놓으라 하는 특검 후보 저 객관적인 국민의 특검 후보가 아니라 윤석열의 특검 후보 2명. 한 명은 그냥 뭐 무색무취. 한 명은 어느 정도 약간 진보적 색채가 있는 둥 마는 둥. 약간 이해하시죠? 예. 그 정도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이거 비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정도의 합리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한 건데 그것마저도 지금 못 받겠다는 거잖아요. 당초에 큰 소리 빵빵 치지 않았습니까? 빵빵 쳤죠. 예. 빵빵 정도가 아니라 예. 뭐 자진해서 받겠다고 이야기하고 막 예.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러는 거라고 보십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바로 그겁니다. 그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특검 거부 후보 때인가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과거에 우리나라 특검 사례 중에 이제 뭐 실패한 특검도 있고 성공한 특검도 있는데 특검은 2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개의 경우 특검은 마지막 일종의 정의의 어떤 그 심판이랄까? 마지막 안전판 같은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특검 대법원의 판결 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을 특별한 이유 없이 다시 재심한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권위를 해치고 계속 도돌이표가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정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수사라는 것도 전국의 그 많은 경찰 경력 그다음에 검사들이 2,150명 그렇게 많은 수사기관 거기다가 뭐 검찰의 권한이라는 게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4대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인데 그런 속에서 그것조차도 국민이 믿기 어려울다 할 때 마지막으로 그런 특검을 통해서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여기서 끝을 내자라는 그런 특검의 성격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수사 절차상의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법원이 상당히 친화적으로 잘 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2번째, 특검에 가면 기소 의견을 제 경험상 이렇게 보면 기소를 하면 대체로 법원이 검사들의 무죄를 받는 율보다는 예. 특검에 대해서는 비교적 더 존중을 하는? 법원이 존중해주는 예.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특검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것을 그렇죠. 두려워하는 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검사로 임명이 되면 또 본인이 자기가 그동안 평생 살아왔던 것에 대한 어떤 또
평가도 받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대통령 편이고 뭐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쉽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하시는데 옛날 생각이 하나 났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 온로비 특검. 예. 그때 최병모 특검이 계셨어요. 하셨던 예. 판사 출신입니다, 그분은. 그분도 아주 깐깐하시죠. 아, 대단하죠. 제가 박지원 의원께 들었던 후일담인데 예. 이제 특검 이렇게 후보 명단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 딱 이제 보는데 그래도 누가 우리를 좀 봐줄까 하고 보니까 이분이 고향이 전라남도 강진인 거예요. 그래서 아 강진 사람이면 우리 편 대주지 않겠나 해서 이제 그분을 딱 추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이렇게 딱 만났는데 그때 박지원 의원이 비서실장이었죠.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최 특검께서는 고향이 어디신가요? 이제 알면서 물어본 거죠. 전남 강진입니다. 아 그래요. 또 DJ 말하기 좋아하니까 강진은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면서 훌륭한 책도 많이 쓰시고 그랬던 곳이지요. 그러니까 갑자기 최 특검이 17년입니다. 이랬다는 거죠. 그 순간에 박지원 실장이 아이고 망했다. 아니, 대통령이 18년이라고 그러면 18년이면 어떻고 17년이면 어떤데 그 깐깐한 분이 거기서 또 대통령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있으니 그거 틀렸다. 그래서 그런 또 고초를 겪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박영수 특검도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에 중수부장을 지내긴 했지만 그 뒤에 약간의 이제 변화들을 거쳐가지고 세탁이 좀 된 분이었어요. 특검 될 때. 그 당시 민주당의 특검 후보 추천은 박영수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은 뭐 제가 그때 실무를 했는데 다른 분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국민의당이 있었잖아요. 국민의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였거든요. 그래서 박영수 특검이 됐고 그래서 뭐 그 수사는 잘했죠. 그 수사는 잘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제가 기억하기에 박영수 특검 하니까 검찰 내부에서 그리고 검찰 출신 제가 그때 이렇게 뭐 변호사 만났는데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그러죠. 바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수부장 할 때도 좀 갸우뚱했고 그 뒤에 나온 처신들 보고 또 소문들이 여러 가지가 안 좋은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국정농단만은 윤석열 참 공교롭게도 수사팀장이 윤석열 딱 뽑아갔잖아요. 그때 뭐 비화도 사실은 윤석열 팀장 다른 분도 거론되고 그랬는데 본인이 이제 적극적인 의사가 있어가지고 팀장이 된 건데 어찌됐든 결국은 나중에 박영수 본인도 대장동에 엮여가지고 지금 처벌을 받고 있는 그런. 아마 그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같이 활동을 하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그렇죠. 그걸 아는 사람이니까 고개를 갸우뚱했던 것 아닌가 싶어요. 그 갸우뚱이 맞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참 대한민국이 참 다이나믹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그렇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또 중간에 이렇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막 빠꾸를 시키고 있으니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걱정이 많이 돼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 좀 그래도 이렇게 여론조사 보면 막 떨어지고 계속 반대하기만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어떻게 반성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나올까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국민의힘의 중진 한 3선이니까 중진이죠. 중진 의원들 그런 이제 대화 속에서 유승민 의원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그 어떤 정치적인 에너지, 기본적인 그 산실은 TK 아니겠어요? 근데 유승민 의원이 꽤 좋은 비교적 건전한 경제학자 출신이고 제가 그때 기억이 납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하고 박근혜 비서실장 했잖아요. 후보 비서실장인가 했잖아요.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공약 여러 가지 뭐 좋은 공약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경제 민주화 관련된 그런 공약도 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마음이 이제 바뀌는 거 아니겠어요? 뭐 눈과 귀가 가려지고. 그런데 유승민 원내대표, 당시 원내대표가 소위 지출 구조 조정만 가지고는 안 된다. 꽤 많은 세입을 확보를 해야지 공약을 지킬 수 있다라는 굉장히 파격적인, 특히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굉장히 파격적인 원내대표 연설을 했고,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결별하고 배신자 낙인이 찍혀가지고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런 표현을 했죠. 네, 정확한 말씀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 허구다. 네, 그런데 결국은 TK에서 유승민 의원 전 의원에 대한 이제 지금 평가가 좋은 평가가 아니라, 그것이 오늘날 TK의 또 뭐 한계이기도 한데 결국은 배신자 프레임에 딱 낙인이 찍혀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걱정하는 문화입니다.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힘이 있느냐, 힘이 없다는 건 다 아는 거고, 몇 명 안 된다, 뭐 20명 밥 먹자 해서 모이자 그러면 밥 먹는 거는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부담이 없는 거거든요. 그냥 밥만 먹는 거죠. 밥만 먹는 거죠. 잘 듣고 오고, 오히려 귀동냥도 할 수 있고, 귀동냥에서 또 전파도 하고 또 보고도 하고 하는 거니까. 근데 한 20명 모였다고 해서 그게 한동훈 계보가 아닌 거고, 또 저 비례대표 공천했다고 해서 다 한동훈 계보가 아닌 거고, 그래서 따라갈 사람이 지금 뭐 지난번에 한 4명 정도가 반란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뭐 늘어나면 한두 명이 더 늘어날까 말까 아니냐. 오히려 두려운 것이, 지금은 이건 완전히 그 28일 날 재의결이 거부권 행사에서 오늘 이제 표결로 당연히 과반수로 통과될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서 돌아오면 28일 날 재의결을 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지금 10표가 확보돼 가지고, 반란표가 확보돼 가지고 이게 재의결 3분의 2가 재의결 된다. 그럼 범위는 정확하게 누군가 정확히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비공개인데 알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거는 뭐 한동훈 대표의 전적인 그 주도하에 거기에 동의한 뭐 핵심 몇 명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점을 힘도 빠져 있고, 아까 뭐 디커플링 뭐 하는 그 전략도 실패했고, 꼬랑지도 내렸지만, 역시 배신자, 보수로부터의 배신자 낙인을 찍히는 거,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도 별로 기대를,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국이 새로운 사태들이 지금 생기는 거죠. 특히 명태균 오늘 영장 발부, 어느 계셨던 매체였던 것 같은데, 우리 배웅희 선생님 계셨던 매체에서 아마 단독을 내기를, 그 영장 청구 이제 실질 심사를 할 때 의견서를 냅니다. 변호인 의견서. 어느 분이 작성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뭐 여성 변호사 그분이 작성했는지 다른 분이 작성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나를 지금 공천 대가, 공천 장사와 관련해서 나를 그 정치안보 위반으로 나를 영장을 청구했다면 대통령 내분을 조사해야 된다. 그 조사 없이는 난 증거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명태균 씨의 진실이라면, 또 오늘 이준석 의원이 입국하면서 뭐 정말 그 대통령이 지방선거 관련해서 뭐 시장 후보를 어떻게 해라, 뭐 구청장 후보를 어떻게 해라라는 관여했다는 얘기도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냥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게 도대체 어디로 튀는 거냐, 어디로 튀는 거냐 했을 때, 여기서 지금 잘하면 활화산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들이 하루하루 아침 저녁으로 전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은 남아 있습니다. 보면은 원하지 않았던 건데 막 어디로 막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도 지금 뭐 본인이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또 본인한테 막 불똥 막 튀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했죠. 막 지금 막 그런 형국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한번 기대는 갖고 재의결할 때까지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죠. 물론입니다. 뭐 지금 옛날 뭐 박정희 때처럼 잘못 투표했다고 불려가서 코수염 뽑히고 뭐 그런 때는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내일 이제 이재명 대표 1심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1심 선고하지요.
생중계는 안 하는 걸로 법원이 결정했는데 이건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재판장의 결정 사항이죠. 예. 이번에만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25일 또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는 또 따로 결정합니까? 재판부가 다르니까 따로 합니까? 지금 이제 선거법 위반 선고는 내일 있는 거죠. 내일이죠, 맞죠? 오늘 내일입니다. 내일이죠. 예. 내일이 15일이죠. 예. 오늘이 14일이고 내일 있게 되고 이거는 이제 방송 중계를 이제 재판부가 이제 부정한 거고 부인한 허락하지 않은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저 대북 송금권, 예. 쌍방울 대북 송금권도 역시 중계를 허락하지 않은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이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이 중계를 할 수 있는 그것이 도입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박근혜 예. 전 대통령 국정농단과 관련돼서 대법원 규칙이 개정되면서 그게 그 제도가 도입이 됐고 최초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할 때 생중계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역시 중계가 됐고 네. 그래서 대통령급 그리고 국정농단급 그리고 규모와 여러 가지 사익보다는 공익 국민들이 한때 대통령으로서 재임했던 사람들에 관한 뇌물과 관련된 정말 국정농단과 관련된 중차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공익이 대단히 앞선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중계를 허락한 건데 저희는 뭐 제가 그 위원장을 한 1년 반 정도 했는데요. 저희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검찰 독재 야당 탄압의 일환으로서 해온 것이고 이 수사는 정당하지 않고 여러 가지 개별적인 사안들을 자세히 따져 들어가 보면 검사의 월권과 남용과 여러 가지 절차 위반에 관한 또 뭐 피의사실 공표는 물론이고 그런 것들이 무수히 많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25일 선고도 중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예. 보고요. 이참에 제가 뭐 여러 기자분들이 이제 의견을 묻긴 했는데 짤막하게 두 가지 이제 선거법 위반하고 그다음에 위증교사 두 가지 오늘 내일 있을 이제 선거법 위반. 하나는 이제 김문기라는 고인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관한 질문을 받고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그래서 주관적 인식에 관한 범주거든요. 쉽게 말하면 기억에 관한 범주기도 한데 기억보다는 저는 주관적 인식에 관한 범주기 때문에 그것을 팩트, 소위 피의사실 공표, 허위 사실 예. 공표에서 말하는 사실, 팩트에 해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무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백현동의 이제 그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분 용도 변경 해주라는 그런 취지의 그런 얘기가 있었고 박근혜 정부 국토부에서 뭐 공문 중에 용도 변경해도 된다라는 그런 공문들이 2개 있습니다. 예. 제가 본 건 2개인데 정부에서 담당 부처가 그런 공문을 내면 그 이재명 대표가 뭐 주장하는 압력과 같은 그런 예.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다소의 뭐 어떤 그 표현에 그러한 어떤 과장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분도 저는 얼마든지 무죄를 쓸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니까 저도 뭐 법원에서 한 9년 정도 가까이 일을 했지만 판사로서 선고를 할 때 이거는 글로 판결문을 써서 도저히 쓸 수가 없는 사건. 무죄를 써서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사건. 그리고 유죄 판결 도저히 쓸 수 없는 사건. 뭐 이렇게 구분이 돼요. 네. 그랬을 때 얼마든지 재판부로서는 무죄 판결을 쓸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 측면에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 의견을 그렇게 표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일 있을 공직선거법 25일 있을 위증교사 다 지금 똑같은 논리로 보면 됩니까? 위증교사 사건은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이 얘기는 뭐 아무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성남시장 때 출마했을 때와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때 출마했을 때에 이제 있었던 같은 얘기들인데요. 성남시장 건 때 아마 그때 검사를 이제 뭐 KBS PD인가요? 그거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가 1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위증 저 성남시장의 김명량 시장의 비서를 했던 사람에게 위증을 하도록 교사를 했느냐 여부거든요. 그럼 최종 본체는 검사를 사칭해서 범했던 범죄의 형량이 얼마냐? 150만 원이거든요. 이해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도 역시 위증 교사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녹취 내용들이 있는 거고, 그것을 판사로 재판부로서는 얼마든지 선택을 해서 무죄를 쓸 수도 있고, 소위 말하는 형량 문제도 150만 원, 뭐 그것도 본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무죄를 쓸 수 있는 사건들이다. 그런 측면에서 뭐 제가 너무 임박한 그 사건들이라 뭐 더 이상 설명은 그렇겠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참 한 2, 3주 됐을까요? 그런 칼럼이 하나 있었어요. 신문에. 왜 그때 그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가 유죄 선고를 받았는가. 그야말로 스카이 법대로 안 나와서 그랬던 거다. 그 글 혹시 보셨나요? 그러니까 뭐 변호사가 뭐 이렇게 뭐 사칭했다고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처음에는 뭐 변호사인데 뭐 이거 뭐 문제 없겠지 했다고 보니까 이거 뭐 어디야 보니까 뭐 이건 뭐 그야말로 자기들 보기에 족보도 없는 뭐 이런 거니까 뭐 이런 사람이 변호사라고 그러면서 벌을 줬을 것이다. 그런 것을 보고 놀라면서도 그런 문화가 혹시 있나 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까? 먼저 제가 판사 출신으로서 그렇게 학교를 어디 출신이고 뭐 그런 부분들은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 다만 대한민국 사법부가 뭐 검사들이야 검찰공화국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끝난 거고요. 대한민국 사법부가 적어도 뭐 사법농단이라는 그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그걸 겪고서 국민들의 어떤 사법부의 정의, 공정심에 대한 의혹들이 커졌죠. 그랬을 때 지금 오늘 질문 중에 있던데 이제 뭐 그 사법방해죄 뭐 이런 얘기 지금 뭐 국회에서 판사들을 뭐 협박하고 뭐 협박이 누가 우리 저 당의 국회의원들이 누가 했다고 하는 건지 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반대로 거기서는 이제 국힘에서는 민주당 혹은 민주당의 뭐 지도부나 국회의원들을 주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그거는 사법 방해죄다. 그래서 법률을 만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법 왜곡죄, 독일에 있는 죄인데요. 판사든 검사든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사든 검사든 정의의 관점에서 객관 의무가 있는데 객관 의무에 반해 가지고 뭐 증거를 조작한다든지 또는 뭐 공판을 잘못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것도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법왜곡죄 대 지금 뭐 사법방해죄 그런 어떤 대항 국면이 있는데, 이참에서 미국의 지금 미국도 요즘에 연방대법관 구성과 관련해서 트럼프 당선 이후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근데 미국이 사법국가로서 어떤 그 건강성 내지는 그 안정성을 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대법원이 설사 공화당 출신 대통령에 의해서 지명을 받고 임명이 돼도 그분이 대법원에 들어가 가지고 소신 있는 또 진보적인 그러한 판결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여러 특히 여성 대법관들의 활약은 눈이 부십니다. 뭐 긴즈버그 대법관이라든지 오코너 대법관인가 이름이 그런데요. 그런 정도의 사법 풍토를 대한민국이 갖췄느냐, 그런 점에서 한참 모자랍니다. 어제 우리 백운계 정치1번지 요즘에 이제 민주당에서 새로 발족한 사법 정의 실천 어벤져스인가? 나오셨군요. 그래서 뭐 최민희 위원장 또 이성윤 의원, 김현정 의원 이렇게 세 분이 나오셨는데, 이성윤 의원은 검찰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서 검찰이 해체돼야 대한민국이 산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네네.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평생을 몸담았던 검찰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법관 출신의 박범계 의원님도 사법부가 좀 지금 개혁이 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사법부 개혁에 대한, 법원 개혁에 대한 얘기는 꽤 오래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양승태 사법농단 건이
법원 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기폭제가 됐어야 됐는데 그 양승태 사법농단의 수사 주체가 윤석열.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의 판사들, 일반 판사들은 대체로 보수적이고 상당히 사법관료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데 머무든 게가 뭐 하는 그런 그리고 자기 부정의 지금 연속입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이 완성되지 못했고 오히려 뒷걸음질 점이 분명히 있고 그 점은 반드시 우리가 정권을 찾아와서 조만간이 될 가능성이 저는 뭐 무너져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조만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점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법개혁도 얘기했습니다만 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그치지 않고 그야말로 검찰도 사법부도 언론도 다 탄핵할 것 탄핵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순간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만두는 것과 관련해서 탄핵이냐 헌법 개정을 통한 임기 단축이냐 지금 이렇게 좀 나뉘고 있는데 혹시 의원님은 둘 중에서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사법부 말씀을 하셨고 광의의 사법부라 하면 법원 뭐 1심, 2심, 대법원을 넘어서서 헌법재판소까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국민들 인식이 그렇게 돼 있고.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가 지난번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유우성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유 중에 그것은 검사의 공소권을 남용해서 한 기소다. 그 당해 검사에 대해서 기소권 남용이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유성 씨가 고초를 많이 겪었어요. 그럼 그것은 개인적인 피해가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정의라는 관점에서도 그건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중한 사안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헌법재판소로 가가지고 그 당해 검사에 대한 소위 이제 탄핵 심판으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이 구성 자체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서 임명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다수 의견으로 기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유 중에 기가 막힌 게 다소 뭐 기소 공소권 남용이 있다 하더라도 탄핵을 시킬 만한 중대한 사유가 아니다라는 이런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탄핵을 예를 들어서 천신만고 끝에 뭐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바꿔가지고 3분의 2에 합류해서 한 10명이 합류해가지고 탄핵 의결이 돼서 그런 정치적인 어떤 효과랄까? 또 보수가 대분열을 하는 그러한 효과로 정책 효과로서의 탄핵 의결, 탄핵 소추 의결에 만족한다면 모르겠으나 진짜 국민들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한다면 대통령 물러나게 하는 게 맞거든요. 예. 더 이상 나라가 망가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론이 나와야 되거든요. 9명 중에 6명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헌법재판관 구성 자체가 앞으로 지금 산 넘어 산이에요. 그리고 지금 1명, 2명 가지고 지금 보수 의견이 맞냐, 진보 의견이 맞냐라는 걸 갈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정부 여당이 민주당, 우리는 한 2명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된다. 지난 총선의 결과가 그런 거 아니냐. 거기에 동의해 줄 리가 만무하단 말이에요. 반대로 개헌이라는 것은 헌법을 제정한 권력은 국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권자 국민. 그리고 헌법 1조 2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개헌의 문제는 국민이 결정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한다는 것은 누구도 정치적인 헌법재판소에서 뭐 진보가 많으니 뭐 보수가 많으니 이런 논란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국민이 딱 이제 내려오시오. 나라를 위해서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더 이상 그것은 정쟁의 소지가 되지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야가 제일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뭐 하야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네,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기자회견 때 날짜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개헌이라는 것이 지금 대통령에서 무너지고 있는 헌법 침해적인 여러 현상들
특히 시행령을 가지고 뭐 무슨 뭐 해외 파병을 한다든지 시행령을 가지고 검사의 수사권을 복원한다든지 시행령을 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헌법 위반이고요. 두 번째는 24번에 걸쳐서 24번인가 26번인가에 걸쳐서 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을 거부권을 행사. 예. 특히 자신과 자신의 부인의 이익을 위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이 국면은 헌법 침해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헌법 수호를 해야 되는데 헌법 수호의 절차로서 개헌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더 헌법 친화적인 그러한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임기 단축 개헌이 좀 더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이거 헌법 친화 우리 현행 헌법에 맞는. 예. 하기야 그저께인가요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관련해서 국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럴 때 한 헌법재판관 얘기하는 것도 다른 헌법재판관들 질문하는 거 보니까 그냥 느낌에 호의적이지 않다. 뭐 우리한테 일하지 말라는 거냐 이런 질문도 나오고 그러는 걸 보면서 탄핵을 국회에서 통과해도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한 국민들 많았을 겁니다. 지금 소장이 이제 임기 만료로 공석이고 대행 체제거든요. 그 대행 운영배 헌법재판관인데 진보적인 헌법재판관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 기사를 읽었는데 또 헌법재판소 안에 들어가면 그런 논리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법리로 법리를 이제 소위 이렇게 채우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긴 하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법을 앞서 리드해가는 그래서 법을 뒤떨어져 있는 법을 개정하게 만들고 뒤떨어져 있는 법원이나 뭐 수사를 국민들의 새로운 어떤 개척의 지향점을 향해서 수사도 바꿔가고 또는 재판도 바꿔가는 그러한 주권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다 한동훈 대표 뭐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의 일정 정도의 숫자의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양쪽 다 탄핵이든 개헌이든 다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이 확보가 된다면 최종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바로 물어서 결론을 바로 내는 것이 더 헌법 친화적인 절차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또 경륜이 뛰어나신 우리 의원님과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더 깊이 알게 되고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